목도궁에서 누군가 앵규 욕지에 있었어. 누군간 제 목각 소리를 들었어요. 2017년 제주도의 거센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다. 무너져 내린 해안 절벽 아래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다와 맞닿은 좁은 동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었다. 오래된 웨딩 슈즈, 한 짝 녹슨 카세트 녹음기, 그리고 여전히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여성의 유골.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굴 안에서 누군가가 한동안 살아있었던 흔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복원된 녹음기 속에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누군가는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누군가는 그녀의 구조 요청을 들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현재 계신 지역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1995년 여름, 제주도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막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강도윤과 한설이는 긴 준비 끝에 도착한 이 신혼여행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기억이 되리라 믿고 있었다. 도윤은 부산의 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였고 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 반면 설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대할 때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야 비로소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설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보며 몇 번이나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모든 평온함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머물기로 한 곳은 제주 동쪽 해안에 위치한 신축 리조트였다.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한적함이 신혼여행지로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리조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외관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낯선 느낌을 주고 있었다. 체크인을 도와준 직원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질문을 해도 필요한 말만 짧게 답하는 태도를 보였다. 설이는 처음에는 그저 낯가림이 심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윤은 그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리조트 로비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사진 속 풍경이 실제 창밖 풍경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 절벽 아래에는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가 바위로 막혀 있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리조트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 주인인 백선녀는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도윤이 무심코 이 근처에 바다 동굴이 있던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라고 묻자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억지로 웃으며 그쪽은 위험해서 막아놨어요. 관광객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라고 말했다. 말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 묻지 않았지만 도윤은 이미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을 새겨두고 있었다. 식당을 나와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 해안 쪽에서 멀리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트럭의 헤드라이트처럼 보였지만 그 방향은 일반 도로가 아닌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쪽이었다. 그날 밤 설이는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고 어딘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고 멀리 절벽 아래에서 한 줄기의 빛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차량의 불빛이었고 잠시 후 완전히 사라졌다. 설이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도윤을 깨우지 않고 다시 누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그 불편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리조트 뒤편 산책로를 걷던 중 설이는 우연히 직원 전용 구역처럼 보이는 곳 근처에서 누군가를 보았다. 젊은 여자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극도로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설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사라졌고 곧이어 리조트 직원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설인에게 다가와 이쪽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객실 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투에는 설명이 아닌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설인은 그날 점심 도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젯밤 자신도 비슷한 것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밤늦게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갔다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비포장길에서 트럭 한 대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트럭 뒤쪽에는 검은 비닐로 덮인 사람 크기만 한 물체가 실려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필름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명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리조트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기자로서 익숙한 방식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하고 시간대별로 움직임을 기록했다. 특히 밤이 가까워질수록 특정 직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반면 설이는 다시 그 젊은 여자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해가 질 무렵 설이는 객실 문 아래로 끼워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단 한 문장. 경찰도 믿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설인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곳의 모든 시스템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는 낮게 말했다. 설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누군가의 사라진 진실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준비를 했다. 카메라 손전등, 간단한 녹음기,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객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멀리서 희미하게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그들은 리조트 뒤편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 길,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 길 앞에 서게 되었다. 멀리서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엔진이 낮게 울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끌어내리는 듯한 마찰음. 도윤은 설인을 바라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절벽 아래로 이어진 비포장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전등의 희미한 빛만이 발밑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규칙적이지 않은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사이로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섞여 있었다. 도윤은 한 손으로 설인의 손을 꽉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미 기자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였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나 작은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다. 조금 더 내려가자 길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위 사이로 숨겨진 듯한 통로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바위 쪽 통로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따칠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작은 공터 같은 공간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은 녹슨 드럼통과 낡은 장비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비닐로 단단히 감싸진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다. 설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떼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셔터를 눌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그곳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듯 다시 일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쪽은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위에서 난리 나기 전에 끝내야지. 그 기자놈 눈치챈 것 같지 않아. 걱정 마.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다 똑같이 처리됐어.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곳은 단순한 불법 작업 현장이 아니었다. 이미 누군가가 사라졌고 그 사실이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였다. 서린의 시야 한쪽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공터의 가장자리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낮에 봤던 그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손목을 움켜쥔 채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서린과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그녀는 입 모양으로 조용히 말했다. 도망쳐요. 서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동시에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바위 위에서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도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서린의 손을 잡고 몸을 낮춘 채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다. 공터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이어서 손전등 불빛이 사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그들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참고 움직이지 않았다. 빛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졌다. 몇 초였지만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결국 남자들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채 주변을 더 넓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도윤은 서린을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빠져나왔다. 절벽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은 가빠졌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린은 겨우 입을 열었다. 저건 사람 맞죠?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방금 찍은 필름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본 건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그날 밤 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완전히 닫았다.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서린은 계속해서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낮에 본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입모양으로 남긴 경고.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도윤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트럭의 이동 시간, 공터의 위치, 인물들의 수들은 대화의 내용. 그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이 위에 크게 한 줄을 적었다.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그때 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기척이 느껴졌다. 몇 초 후 그 기척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본 걸 모른 척하고 돌아가면 저 사람들은 계속 사라질 거야. 그 말은 무겁게 방 안에 내려앉았다. 서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문 아래로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바라봤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종이에는 단 두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살고 싶으면 떠나세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순간이었다. 떠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남으면
그들이 본 진실의 일부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도윤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서린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도와야 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고 바다는 더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예고도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원래도 거칠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높았고 바람은 방향을 알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었다. 도윤과 서리는 다시 그 비포장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더 가까이. 손전등 불빛이 빗줄기에 부딪혀 흩어지면서 시야는 더욱 흐릿해졌고 발밑의 흙은 점점 미끄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봐버린 상태였다. 절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다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동시에 그 안에 섞인 또 다른 소리가 또렷해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그리고 낮게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도윤은 손을 들어 서린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분명 입구가 있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 마치 일부러 가려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위장된 좁은 입구였다. 그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번갈아 드나들고 있었다. 트럭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 뒤편에서는 드럼통과 장비들이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이며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의심이 아닌 증거로 남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이곳이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긴장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빨리 끝내. 물 들어오기 전에 다 처리해야 해. 이쪽 통로는 아직 안 막았지. 걱정 마. 안쪽은 이미 다 묻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소름이 돋았다. 묻었다는 말,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때였다. 입구 안쪽에서 누군가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그 젊은 여자였다. 낮에 서린이 봤던 바로 그 사람.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선명한 멍이 남아 있었고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다. 두 명의 남자가 그녀를 거칠게 끌고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몸을 비틀었지만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서린의 숨이 순간 되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도윤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지금 나서면 끝이었다.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그저 지켜보기에는 너무 잔인했다. 말했잖아. 여기 오지 말라고. 오빠 어디 있냐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여자는 울부짖듯 외쳤다. 그 목소리는 바람과 파도 소리에 섞여 금방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히 전해졌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단순한 불법 작업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사라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중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가 붙잡힌 것이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충격에 입을 막고 있던 천이 살짝 풀렸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경찰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은 번개처럼 두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 경찰까지. 그렇다면 이곳은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다.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는. 그때 입구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년의 남자였다. 단정한 옷차림, 침착한 걸음.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 여기까지 온 이상 다 정리해야지. 그 말투는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소름이 끼쳤다. 도윤은 그 얼굴을 기억해냈다. 리조트 로비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인물.
바로 이곳의 주인 오만석이었다.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익숙한 소리였다. 규칙적인 군더더기 없는 걸음. 그리고 곧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경찰 제복은 입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다. 최경태. 그는 주변 상황을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시간 없어. 파도 올라오기 전에 끝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되어 온 일이었다. 서린의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젊은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때 발밑에 작은 돌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공간에서는 충분히 크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 방향으로 향했다. 거기 누구 있어? 손전등 불빛이 순식간에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도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린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땅은 미끄러웠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잡아 도망간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절벽 위로 올라가는 길은 예상보다 더 험했다. 숨은 가빠졌고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서린은 거의 끌려가듯 도윤에게 의지하며 올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발밑의 땅이 무너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서린의 몸이 아래로 쏠렸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흙과 돌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지면은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놓지마, 안 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붕괴가 일어났다. 굉음과 함께 바위 일부가 무너지며 두 사람의 몸이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바다의 소리도 사람들의 외침도 모두 멀어졌다. 완전한 침묵. 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어둠 속으로 떨어진 순간 시간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도윤은 무엇인가에 부딪히며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고 숨이 막힌 채 한동안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다. 몇 초였는지 아니면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 그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차갑게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소리. 그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어둠이었다. 서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서린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외쳤다. 그제야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도윤은 손을 더듬으며 그쪽으로 기어갔다. 손끝에 거친 바위가 느껴졌고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겨우 서린의 몸에 닿았을 때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서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어디죠? 그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방금의 붕괴로 인해 그들이 들어온 길은 완전히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위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다. 여기로 떨어졌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살아있으면 소리질러. 도윤은 순간 숨을 삼켰다. 구조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조용히 해. 최경태였다. 그 한마디에 위쪽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다. 안쪽 구조는 이미 무너졌어. 지금 열면 다 드러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다. 여기까지 온 이상 선택은 하나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몸이 굳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린의 입을 막았다. 그녀 역시 그 의미를 이해한 듯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위에서는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다.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더 큰 돌들이 입구 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막고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의도적으로.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도윤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위쪽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다시 그 반복되는 물방울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살아야 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다. 바위의 형태를 따라가며 혹시라도 다른 출구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손이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더듬어 가자 금속이 손에 닿았다.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다. 도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와 몇 개의 빈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녹이 쓴 손전등 하나. 그는 손전등을 몇 번 흔들어 봤다. 약한 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린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도윤의 팔은 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서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작업 장비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천과 부서진 헬멧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사람의 뼈처럼 보이는 것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린이 입을 틀어막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숨겨온 공간이었다. 그는 녹음기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원을 켰다. 잡음이 흐른 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빈 테이프였다. 그러나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기록하자. 서린이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었던 걸 남겨야 해. 그 말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사라지더라도 진실이 완전히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1995년 7월 제주도 동쪽 해안. 우리는 이곳에서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남겨지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영원히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야만 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995년 여름이 끝날 무렵 제주도 동쪽 해안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부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짧은 기사 한 줄로 시작되었다. 관광객 임영 해안 절벽 인근에서 실종,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사건은 처음부터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그 짧은 기사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부산에 있던 도윤의 가족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사고일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이 묵었던 리조트 주변에서조차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서린의 어머니는 딸이 절대로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제주도로 내려와 수소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호한 답변뿐이었다. 파도가 강해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실종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장처럼 들렸다. 수사를 담당했던 지역 경찰은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려 했다. 그들의 결론은 간단했다. 야간에 무리하게 절벽 근처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 의지가 없어 보였다. 특히 최경태는 사건 초기부터 지나치게 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타살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고 더 이상의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몇몇 사람들에게 더 큰 의심을 남겼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막 경력을 시작한 육지 출신 수사관 윤석진이었다. 그는 우연히 이 사건의 일부 기록을 검토하게 되었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두 사람이 묵었던 객실에서 개인 소지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짐은 챙겼을 텐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 둘째, 리조트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저녁에 외출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불일치는 공식 기록에서는 정리되어 하나의 진술로 통일되어 있었다. 윤석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을 느꼈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다. 해안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곳은 너무 조용했다. 파도 소리만이 크게 들렸고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압박감이 있었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불어오는 순간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귀에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음성. 그는 걸음을 멈췄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파도 소리 사이로 아주 낮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여기.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즉시 주변을 살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거긴 위험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최경태였다. 그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절벽 쪽은 최근에 지반이 약해졌어요. 더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단호했다. 윤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결국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몇 차례 더 현장을 방문했지만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대신 그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리조트 건설 기록, 지역 노동자 명단 사고 보고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요한 부분일수록 기록이 비어 있거나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 특히 건설 초기 몇 달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은 백선열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윤석진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바다 쪽이 시끄러웠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차가 여러 대 왔다 갔다 했고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윤석진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 사건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 것.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개인적으로 몇 가지 메모를 남겼다.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현장 인근에서 음성 유사 소리 확인, 경찰 내부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리조트 건설 과정 재검토 필요. 그러나 그 메모는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개인 파일에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끝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려 했던 시도였다. 그 시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서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도윤 씨는 계속 찾으려고 했어요. 저를 두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해명이자 동시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날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2017년 폭풍이 지나간 뒤 드러난 해안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과 녹음기는 22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된 인물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윤은채. 그녀는 바로 1995년 당시 이 사건을 의심했던 수사관 윤석진의 딸이었다. 은채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파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적혀있던 그 파일은 아버지가 생전에 단 한 번도 완전히 덮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종종 그 사건을 떠올렸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깊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그날 내가 한 발짝만 더 갔어도 그 말은 은채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은채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파일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묘한 연결이었다. 초기 수사는 법의학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발견된 유골은 DNA 감식을 통해 한설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망 시점이 예상과 달랐다. 단순한 추락이나 익사로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생존한 흔적이 있었다. 뼈의 상태와 주변 환경 분석 결과 최소 며칠 이상, 어쩌면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사실은 수사팀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살아있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발견된 카세트 녹음기였다. 기계는 거의 부식되어 있었지만 일부 테이프는 복원이 가능했다. 음성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고 처음으로 재생된 파일은 불완전했지만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우리가 이 일에 엮이면 다 끝이에요. 그 목소리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분석 결과 강도윤의 음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은 급격히 흔들렸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남편이 사건에 연루됐나? 신혼여행 부부? 단순 피해자가 아니었나? 각종 추측이 쏟아졌고 일부는 도윤이 범죄에 가담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은채는 그 결론이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파일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당시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현장 인근 음성 유사 소리, 경찰 개입 의심, 리조트 건설 기록 불일치. 그 메모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은채는 결심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재조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사건으로 보겠다고. 그녀는 먼저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한설인의 어머니였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집안에는 여전히 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녹음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복원된 일부 음성을 들려주었다. 설인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딸, 혼자 아니었어요.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다. 그 애는 끝까지 혼자 남겨질 애가 아니에요. 그 말은 도윤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은채는 백선녀를 찾아갔다. 예전보다 더 늙고 더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22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그 말에 백선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경찰도 있었어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두려움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은채는 그 말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이후에 누군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백선녀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소리 들었다는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다들 모른 척 했어요. 그 말은 사건의 핵심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은채는 이어서 당시 리조트에서 일했던
전 직원 한 명을 찾아냈다. 그는 사건 직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은채가 도윤과 설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그는 말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본 거죠. 그의 말에 은채의 눈빛이 바뀌었다. 뭘 봤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동굴안, 그쪽은 원래부터 막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처음엔 열려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구조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었다. 은채는 그날 밤 아버지의 파일과 새롭게 얻은 진술을 나란히 놓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도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그 안에 남겨둔 사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의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이 흐른 뒤 약해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 씨는 끝까지 저를 찾으려고 했어요. 은채의 손이 멈췄다. 저를 버린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때 은채는 확신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윤은채는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은 실종된 부부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그리고 오랜 시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구조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연결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그녀가 집중한 것은 리조트의 건설 기록이었다. 공식적으로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프로젝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자료를 대조해보자 이상한 공백이 존재했다. 특정 기간 동안 자재 반입 기록이 급격히 줄어들고 동시에 인력 명단에서도 일부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특히 문제였던 것은 그 시기에 고용된 임시 노동자들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은채는 당시 건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몇 명은 여전히 제주에 남아 있었다. 그중 한 명, 당시 현장 보조 인부로 일했던 남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은채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사고 있었죠. 그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무너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동굴 안쪽 작업하던 중에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어요. 그날 비가 많이 내렸고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동굴 내부는 원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용암 동굴이었고 일부를 확장해 창고처럼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작업은 결국 참사를 불러왔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다 합치면 1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 인재에 가까운 규모였다. 그럼 왜 보고하지 않았죠? 은채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보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위에서 막았어요. 누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채는 이후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당시 리조트 대표였던 오만석과 지역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접촉한 기록을 찾아냈다. 공식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통화 기록과 일부 증언을 통해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의 붕괴 사고는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조직적인 침묵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죽어갔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지만 버려졌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22년 동안 모습을 감췄던 인물을 찾아냈다. 김은별. 그녀는 당시 동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가 사라진 젊은 여자였다. 수소문 끝에 은채는 제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이름도 바꾸고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말에 은별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거기 있어요. 은채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은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22년 동안 쌓인 공포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빠 찾으러 갔어요. 사람들이 말해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라졌다고. 그녀는 혼자 동굴 근처까지 갔고 몰래 안쪽을 보려다가 붙잡혔다.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바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덮여 있었어요. 일부는 아직.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은채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그 부부 봤습니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저를 도망치게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럼 여자는 은별의 눈이 흔들렸다. 잡혔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날의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미 불안정한 구조 위에서 급하게 작업을 하던 중 추가 붕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일부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 밖에서 소리 들렸어요. 은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다. 살려달라고.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은채의 심장이 조용히 조여왔다. 왜요?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 은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열면 다 드러나니까. 그 한 문장이 22년의 침묵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치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은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최경태.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내려앉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은채는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원된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이 흐른 뒤 약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은채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그날 그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선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것. 윤은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 순간 그녀는 이 사건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22년 동안 침묵 속에 숨어있던 인물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최경태. 그는 더 이상 현직 경찰이 아니었지만 제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노인이라고 불렀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은채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을 끝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버려둔 결정을 내린 사람. 은채는 혼자 그의 집을 찾아갔다. 오래된 단독주택, 낡은 대문,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 최경태는 생각보다 더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누구십니까? 은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1995년 제주도 동쪽 해안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건 이미 결론난 사건이에요. 은채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복원된 필름 사진이었다. 어둠 속에서 찍힌 트럭과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최경태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그날 밤입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도 거기 있었죠. 침묵이 흘렀다. 은채는 이어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흐른 뒤 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 씨는 끝까지 저를 찾으려고 했어요. 최경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를 버린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은채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럼 누가 버렸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22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최경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은채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추가로 복원된 녹음 파일이었다. 이건 당신이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다. 이번에는 더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밖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 목소리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최경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은채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들렸어. 그 한마디였다. 은채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날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렸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분명히 사람이었어. 은채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럼 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말했다. 열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이 아닌 변명조차 되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안에 다 있었으니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걸 열면 다 끝이었어.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이미 충분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자신들이 숨겨온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도. 그리고 그는 열지 않았다. 오히려 막았어.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졌다. 은채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더 이상 소리 안 나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돌로 다 막아버렸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22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은채는 천천히 물었다.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래도 막았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은채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강도윤은요. 그 이름이 나오자 최경태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그 사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끝까지 파고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돌을 손으로 계속. 은채의 손이 굳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어. 그 문장은 22년 동안 왜곡되어 있던 하나의 진실을 바로잡고 있었다.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날 해안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추가 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강도윤. 그의 유골은 좁은 통로 쪽을 향해 쓰러진 상태였다.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고 그 손에는 찢어진 천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한설인의 웨딩드레스 일부였다. 사건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 제주도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22년 동안 묻혀있던 이름들이 하나씩 세상 위로 올라왔고 그와 함께 오랜 침묵도 무너져 내렸다. 최경태는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혐의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증거 은폐, 시신 유기, 수사 방해,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결정. 법적으로 어떤 조항으로 규정하든 그 본질은 하나였다. 그는 알고 있었고 들었으며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만석 역시 과거의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리조트 건설 당시의 은폐 정황이 하나씩 밝혀졌다. 동굴 안에서 발견된 추가 유골들은 그저 사고로 끝났던 노동자들의 존재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이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 기록에서 지워졌던 생명들, 그들은 비로소 존재했던 사람으로 돌아왔다. 리조트는 결국 폐쇄되었다. 외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휴양지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곳은 기억해야 할 장소로 변해버렸다. 윤은채는 사건 보고서를 완성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다. 공식 기록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녀에게는 반드시 남겨야 할 이름이었다. 윤석진. 그는 끝까지 진실에 다가갔지만 단 한 걸음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걸음은 이어졌다. 그의 딸에 의해. 며칠 후 작은 추모식이 제주 해안에서 열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한설인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22년 동안 쌓여있던 혼란이 아닌 마침내 끝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강도윤의 가족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왜곡된 시간은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추모식이 끝난 뒤 은채는 혼자 바닷가에 남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22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고 있었을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손을 외면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단순한 진실의 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로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지 않은 척하며 지나가고 있는가? 제주도의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해안 동굴에는 더 이상 어둠만 남아있지 않았다. 입구는 완전히 개방되었고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빛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곳을 채워갔다. 마치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들렸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알고도 외면한 사람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은 현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들은 척할지 아니면 지나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